오늘은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장이 오셨습니다. 지금 당적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야당 민주당 아니 옛날 새정치민주연합? 예. 저기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받으면서 탈당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야당에서 이제 사무총장도 하시고 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지금 비상 상황이 갖고 이때 혼돈 같은데. 글쎄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정체적 리더십의 위기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다고 봐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에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위기로 보여서 벗어나는 방법도 답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선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는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친하죠, 물론. 예. 국회의원을 같이 하셨나요? 그럼요.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또 당에서도 저는 특별히 친하게 생각하고.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저보다는 꽤 선배시죠.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주 사적으로는 누이라고 부르고. 네. 선배, 누님,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제가 이제 제 특성일 텐데요. 가까운 남자 선배들한테 형님이라고 제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박영선 의원님께는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냥 누이라고 불렀죠.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참 궁금한데 말이죠. 탈당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시게 하겠습니까?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커지고 지금 해법을 못 찾아서 또 본인으로서는 좋은 의도를 갖고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섭섭함, 답답함이 겹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온 것이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내대표 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또 본인은 탈당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증폭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내 소통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 저는 소통과 이 민주적 운영에 대한 문제에,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라는 게 당론을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가 있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때로 대표가 해야 되지만은 그 역시 최소한의 지도부며 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은 특히 정당에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여서 당신께서는 위기감도 갖고 또 충정을 갖고 하셨겠지만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무시되면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도 그런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박영선 위원장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이제 계파주의가 더 문제다. 이런 지적, 비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분명히 그런 문제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와 복합이 돼서 당의 질서랄까요? 전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에 무질서해 보여요. 의사결정 과정도 뭔가 좀 흐릿하기도 하지만 뭔가 당이 집중해서 가야 할 때 전부 제각각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당이라는 게 꽤 그래도 질서가 있는 그룹인 것인데 안에서 의사 표현을 하고 토론하는 건 활발하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는 상당한 집행력을 가져야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무질서한 면도 분명히 보이고요. 저는 1차적으로 공통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해법을 찾기 위한 논쟁, 토론은 활발해야 되지만은 우선 당내에서 뭉쳐야 하고 이 토론이 반드시 같이 가기 위한 거라는 것을 좀 서로가 아프게 지금 성찰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걸 공론화해가는 과정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이른바 계파 수장이라고 하죠. 표현을. 근데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또 정세균 전 대표 이런 분들, 김한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무슨 공식 기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이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과거에도 좀 중진 의원들 모임이랄지 원로들 선배들 모임이랄지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해서 했죠. 공식 결정은 공식 기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죠. 예. 이번 박영선 파동이라고 볼까요? 이번 과정에서 보면은 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한꺼번에 표출돼가지고 도대체 문제를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임 부시장도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이제 새정치연합의 이제 방향과 관련해서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중도 지향론을 쳤다고 그렇게 인터뷰는 나와 있던데. 네. 그런 프레임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들은 대부분 사실인데. 그러면 중도 지향론 이런 단어는 안 썼습니까? 제가 이제 원래 뭐 보수, 중도, 진보 이 프레임 자체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애써 그 표현을 쓰지 않는데, 좀 제가 강조했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당으로서의 자기를 담금질하고 결국은 집권해 내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제의 균형이랄까? 여기서 치우쳐 있다. 한쪽으로 그러니까 좀 지금 쉽게 풀어주시죠. 의제의 균형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 이슈는 굉장히 민감한 반면에 예. 국가 운영이나 국민 생활 관련한 이슈들, 경제, 외교, 통상, 안보, 치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바깥의 눈으로 보면 야당의 의제가 아닌 것 같은 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슈가 좀 치우쳐 있고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당 운영이라기보다는 여당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세력, 천상 야당 같은 이런 것을 못 벗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좀 강조한 거고, 그런 면에서 좀 책임 정치로 당을 좀 쇄신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런 의미를 좀 강조했던 그러니까 거죠. 의제가 좀 치우쳤다는 얘기는 방향이 치우쳤다는 얘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일 텐데, 의제가 특정 사회 이슈에 치우쳐 있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의제가 치우쳐 있다는 게 1차적이고요. 책임 정치, 신뢰 정치로 집권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던 핵심이고,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섞여 있죠. 어떤 거는 더 진보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못 가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초기에,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는데, 몇 가지 정치적 의제에 꽉 묶였죠. 4대 개혁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 네,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에 꽉 묶여서. 근데 각각을 다루는 것도 그때는 좀 치우쳤고, 그때는 야당이라 또 여당이었는데. 여당이었죠. 네. 근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더라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거는 합의해서 개정을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끝까지 폐지 한 방향으로만 가다가 폐지 아니면 그냥 관둬라. 1.1핵도 못 고치고 말았죠. 그렇죠. 예. 사실 사립학교법도 뭔가 좀 더 개정했다가 다시 그렇죠. 재개정했지 아무런 않습니까? 결론도 못 내는 쪽으로 가고 말았죠. 그런 그러면 것도 이제 있고. 선명성을 강조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진단 자체가 이제 자기적이고 엉터리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컨대 사회 의제를 부각해서 어떤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문제에서 이제 더 선명하게 주장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도록 이 세심한 노력을 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오랫동안 집권을 못 하다가 집권으로 가는 과정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기업복지라는 표현을 미국의 민주당이 쓰더라고요. 기업복지. 클린턴 때도 그랬고, 그 뒤에 이제 오바마의 집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업복지를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민주당이 복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내에 민주당 내에 묘한 저항감이 형성된 것을 감지하고 미국 사회에서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걸 기업복지라고 부른 거거든요. 굉장히 전 재밌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면 지금 기업에 많은 비과세 감면 같은 걸 주고 있는 걸 다 폐지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기업복지를 철폐해야 된다, 없애야 한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지향론 이 말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논란을 낳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안 하셨다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표현 자체를 워낙 싫어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또 아주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임종석 부시장님 말을 듣고, 아, 저게 중도로 가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좀 강력한 다른 단어,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지금 그런 방향성을 설명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건 책임 정치론입니다. 책임 정치.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내부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목표에 분명히 합의를 우선 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고, 책임 정치로 가기 위해서 의제의 균형을 잡거나 또는 각각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중간층의 동의까지 받아내는 어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질 만한 정당이다. 네. 예. 라는 신뢰를 아직 국민들한테 좀 못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저는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은 우리를 야당으로 보나? 또는 왜 국민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가? 그러면 좀 종합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인영 의원도 같이 이제 전대협 의장을 했던 의원인데 이인영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어요. 조선일보에. 무슨 뭐 서로들 이렇게 논의나 어떤 조율 이런 게 좀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아니요, 고민은 비슷한 것 고민은? 같은데 이제 우리 이인영 의원님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중도, 진보의 이 표현들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네. 사회 이슈는 좀 진보적으로, 그렇죠. 외교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하자. 경제는 중도적으로 가자는 게 국민의 의견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뭐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이제 이른바 486 정치인들이 386, 486. 예, 이런들이 이제 80년대 이제 동시에 학생운동. 그것도 이제 같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일부에서는 이제 일부 인터넷 집단적인 등에서 움직임이 있는 게 변절 뭐 전향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나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간단히 설명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고민하는 취지를 반복해서 얘기할 기회가 늘어나면 예. 서로 좀 오해는 줄어들고 고민은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특정한 경향은 분명히 있다. 극복하고 싶은. 네. 뭐냐면 지지층에다만 대고 정치를 하는 이건 반드시 극복하고 싶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30%의 지지층에다 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 좋은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책임 정치가 아니다. 이것을 51%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혁 넓혀야 정치를 된다. 하기 위해서도 예. 51%를 보고 언어를 선택하고 의제의 균형을 잡고 한 의제를 다룰 때 책임 있는 결정을 해나가는 습관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저희가 그런 정치의 어떤 중심으로서 좀 거듭 태어나고 싶다는 거죠. 변절이 아니고 집권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권을 위해서 예. 지금보다는 어떤 그 기반을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폭이 넓은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야당이지만은 야당의 존재를 현 정부의 실정이나 여당의 비판하는 데서 찾지 말고 네. 그것은 한편으로 하되 우리가 그리고 싶은 미래는 어떤 건지를 자꾸 제시하는 것으로서 꾸준히 경쟁에 나갈 때 저는 중요한 선거 시점에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보여주자는 얘기네요.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보면 오랫동안 집권 못하다 클린턴 할 때 또 8년을 부시 정부가 공화당이 했다가 오바마가 들었을 때 그 미국의 민주당 리더십 위원회의 고민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깊게 돼 있더라고요. 네, 깊고 구체적으로 돼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예. 지금 야당에는 이제 그런 고민이 아직은 좀 덜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뭐 사실은 민주정책연구원을 좀 대폭 수술을 하면 네. 좋은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종숙 부시장님 이게 서울시에 계실 게 아니고 지금 당에 계셨어야 야당이 좀 괜찮잖아요. 옛날에 이제 사무총장 시절에 이제 그 들어간다고 고민을 하실 해결됩니다. 되더라고요. 근데 486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그 굉장히 그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일부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네.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우선은 지난 10수년 소위 486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 또는 지금 현재 당 내부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그룹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책임이 크면 이제 극복해가는 어떤 책임감도 가져야 될 텐데요. 저는 우선 지금 당장의 위기는 당의 무질서와 이 분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당내 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중심을 잡을 때 그래도 중심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좀 더 중도적인 분들과 어떻게 네. 이 단합을 하고 함께 갈 거냐,
또 어떤 의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거냐는 또 다른 숙제인데 지금은 그나마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외 개혁 진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들도 쪼개지고 분열하고 또 개별화되고 저는 이거를 우선 극복하는 좀 진지한 동력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486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좀 예. 해줘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됐다. 이게 저는 486이 안고 있는 그런 비극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당내에 있는 그 비슷한 세대 정치인들하고 대화 자주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이제 저희들도 뭐 이제 이미 나이도 많이 있고 이제 586 아닌가요? 그런 그렇죠. 많은 지금 분들은 50이 다 586이 되셨잖아요. 됐고 네. 당내의 경험들의 시간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르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486이 뭉쳐야 한다.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도 이미 이제 이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되겠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합의해야 될 기초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단합하도록 하는데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하는 걸 잘못된 걸 지적하는 데서 자꾸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가장 많은 힘을 쓰는 건 아닌지 좀 한번 같이 돌아볼 수는 없는지. 그것을 꿰매고 억지로 봉합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총론을 모아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의 중심이 돼줄 수는 없겠는지. 그것이 저는 책임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게 지금 확정성과 정체성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지금 야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과거에 이렇게 좁혀서만은 안 된다. 넓혀야 된다. 확장을 해야 된다. 지지 기반도 넓히고 노선도 좀 포용적으로 가야 되고 태도도 좀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은 다들 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정체성하고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그걸 또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임 부시장의 고민이기도 하고 지금 야당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따라 임석규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연배가 좀 비슷하시고 그래서 이른바 386, 486, 586 세대의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좀 거죠. 드네요.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야당의 문제가 내년 뭐 1월, 2월 전당대회에서 뭘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당이 온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원내대표를 누가 맡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내년에 이제 정식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자, 그런 정치 선배들한테 좀 한 말씀 하신다면?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저는 저도 10년 넘게 당에 있었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당의 운명을 가를 문제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건 책임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외부 당에서 비대위원장 안 된다는 거네요. 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그걸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책임은 안에서 지고 지혜를 밖에서 구해야지 이거를 넘겨놓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제 안 가는 잘못하면 거죠. 망하게 생겼는데. 앞으로도 몇 달인데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 답답해하고 당원들이 필요로 할 때 이때 책임 있는 분이 나서서 네. 리더십을 보이는 거는 내년 전당대회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닌가. 이 중진 정치인들 각각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 그래요. 족쇄가 있다면 서로 합의해서 풀어주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혼자 못하면 이 집단 체제로라도 당의 바깥에서 국민이 볼 때 누가 봐도 책임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끌고 가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인공호흡기가 막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다들 지금 오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나서는 거고 이게 말로는 선당우사라고 하지만 사실 선사우당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당에 이른바 개파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너무 기겁한 것 최근에 같아요. 그런 뉴스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임명을 네. 했단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선거 때 무슨 총괄본부장인가요? 어떻게 뭐. 발탁되셨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지난 선거를 제가 총괄을 했고요. 그 전에는 같이 일해본 경험은 그런가요? 없습니다. 예.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송사에 휘말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검찰 수사하고 재판도 네네. 그러셨죠?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난 3월 네. 중하순경에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주 뜻밖이었어요. 그날 대법원에 이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고 1시간이 채 안 됐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박 시장이? 예. 그 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한 친분은 없었어요. 그럼 왜 박원순 시장님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글쎄요. 잘생긴 미남을 아유, 그럴 좋아하시는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좀 위로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좀 정치에 복귀하는 거를 본인을 좀 도와주는 데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뭐 저는 누가 후보시든 간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미 국회의원을 하셨고, 사무총장까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정무부 시장 자리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은 사실은 이번에 많이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뭐 억울한 일로 쉬는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쉬는 시간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또 다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이 쉬셨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제 표현대로 하면 수요자 시각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여의도라는 게 아무래도 정치 공급자죠. 시각이 많아지는데, 네. 뭐 4년 떨어지고 이제 또 복귀할 줄 알았다가 또 한 번 어떤 실패했죠. 예, 예. 사무총장 내놓고 재판도 받고 하는 과정에 저도 이제 시민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수요자의 시각이라는 게 생기고 해서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든 뭐 이전 정치해왔던 거 연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작더라도 새롭게 해보는 네. 뭐 이런 출발을 하고 싶었고 그게 뭐 맞아서 그러기엔 딱 또 알맞은 자리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정무부 시장이 그 역대 정무부 시장 보면요, 그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해찬 총리가 정무부 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했던 박병석 의원도 정무부 시장 출신이고, 지금 대구시장 당선된 권영진 지사 정무부 시장 했던 겁니다. 아마 임종석 부시장도 더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럼 광역단체장이나 뭐 국무총리. 정도 잘하면 그 언저리까지는 가는 거네요. 이 박원순 시장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표명하셨던 견해, 그러니까 국가 운영 어젠다에 대한 어떤 그 견해라든가. 질문을 좀 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 평가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평가가 좋은 거는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뭘 잘하시는 거죠? 왜 도대체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 좋아하십니까? 아직까지 드러난 거는 우선은 뭐 거의 일 중독이다시피 성실해요. 네. 아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제일 부지런할 거예요.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모든 의제를 다루는데 시민 참여, 국민 참여를 아주 이 가장 중요한 걸로 넣어서 좋은 결정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본인 철학에 있는 것 같고 그걸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어떤 신뢰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뭐 공무원들이나 서울시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 그래서 같은지 조금 차이가 있는지 지금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번 선거운동 때 배낭 메고 혼자 돌아다니시는 그 광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연출이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뭐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 세월호 전국에서 떠들기보다는 들어야 한다는 거는 공감대가 있었지만은, 선거운동의 핵심 수단을 포기해도 좋으냐는 좀 이견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논란이 좀 왜냐하면 있었죠. 핵심 수단이 없으면 짧은 선거운동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로서는 수단을 갖고도 국민 정서에 맞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박원순 후보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을 드러내지 않고는 변화를 만들 수 없고 변화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본인 확고하시더라고요.
뭐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단점 같은 건 없습니까? 고쳐야 될 부분. 단점 많이 있겠죠. 그거를 좀 지적해 아니, 주시는 게. 일중독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부시장님도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 그런 거는 조금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막 해도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정점에 있는 분이, 시간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는 많은 조직 운영에서의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금 왜 더 게으르고 똑똑한 지휘관이 최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하여튼 많이 위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관리하면서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부지런하면서 그렇게 똑똑하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가장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근데 기대감과 업무 하중이 점점 커지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하시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좀 게을러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부지런하기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최악이죠. 그런데 이제 최선은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지도자. 그래서 이제 최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일꾼들이 굉장히 피곤한 이제 그래서 그런 유형을 지도자. 나누자면 예. 그런 말씀하신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예. 예,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도록 저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박원순 시장 지지도가 1위죠. 어떻게 보세요? 곁에서 씹으니까 다음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다음 대선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박원순 시장께서 안 뭐 나온다고 모든 인터뷰에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사람들. 글쎄요. 저는 조금 행정 쪽보다는 정치에 예, 머물렀던 그러시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당신께서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죠. 시민이 부여한, 이 시정에 전념한다고. 그건 진심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전에 불출 대선에 안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시정에 전념하시겠다 하시는데 또 우리 정무부 시장은 정부적 역할을 담당하시는 정무부 시장에 약간의 여지를 두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여론과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여서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시장님께서는 저는 삼선 나가신다고 할까봐 걱정해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는 게 물론 본인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긴 한데요. 네. 박원순 시장께서는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야권의 사정을 보면 뭐 당신이 꼭 필요하다 나와라 이렇게 징발당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럴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은데 임종석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박원순 시장의 대선 출마의 경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은 뭐 진반 농반처럼 삼선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서울시장 삼선. 네. 네, 서울시장 삼선까지 가능하죠.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 누가 뭐래도 유력한 야권 주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선을 치러할 시점에 여전히 시장 임기가 진행 중인 네. 상황이어서 참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풀어야 되죠? 글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뭐 어느 한 사람 의견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께서 뭐 본인의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와는 또 별도로 예. 서울시장 자리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축소 사이즈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가 다루는 의제들을 안 다루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안보 뭐 이런 게 없죠. 그런 데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뭐 하시면 어떨까. 외교 이런 거. 네, 외교, 통상, 안보, 뭐 치안 여러 현안들이 많죠. 그런 쪽 공부는 좀 안 하십니까? 평소에?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하고 하신다면 같이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몰래 하시나요?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야당 당시 당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을 안 나나요? 야당의 사무총장을 하셨던 민주통합당 아니었나요? 민주통합당 아니었나요? 당 이름이 아주 민주당? 많이 바뀌어서 민주당 약칭은 민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사무총장으로 공천을 총괄하시다가 사무총장도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받았던 공천장까지 반납하고 이런 굉장히 그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명예회복은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 한겨레 신문에서도 왜 임종석 사무총장이 공천을 먼저 받았느냐 그래서 비판적인 그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서운하셨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 솔직히 말씀해 아니 보세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고요. 예. 다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우리 정서에서 제가 그때 1심의 유죄가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언론의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그 대범하게 당시에 제가 정치팀장으로서 마구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한겨레가 많이 섭섭하게 썼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명예를 회복하시고 서울 정무실을 복귀했는데요. 혹시 담배 피십니까? 뭐 아직 못 끊었습니다. 못 끊었어요? 네.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시겠네요? 왕창 줄였습니다. 여기 와서는 안에서 필 방법이 없어요. 건물 안에서 못 피죠. 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아주 확 줄었어요. 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담배값이 지나치게 싸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담배값 인상에 이제 대부분 세금이 오르는 건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같이 다뤄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2년 총선에 출마를 안 하시고 예. 홍익표 네. 의원이 지금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그 두 분은 어떤 관계시죠? 홍익표 의원님은 원래는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늘 네. 계셨고 과거 참여정부 때는 그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했죠. 14 선언 과정에도 젊을 때부터 통일외교안보 쪽에 아니, 젊을 때부터 아는 분이신가요? 압니다. 제가 이제 남북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같이 의논할 기회도 많이 있었고 대학 다닐 땐 모르셨나요? 대학 다닐 때는 모르셨고요. 홍익표 의원이 근데 이제 그 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무슨 귀태 발언 이런 걸로 가끔 사고도 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인물도 물론 임종석 부시장님만은 저보다 좋죠. 아무튼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 기자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예. 글쎄요, 제가 홍익표님 변명을 좀 하면 사실은 2번 정도 이렇게 언론에 뭐 이렇게 크게 귀태 발언 구설에 때문에 올랐죠. 한번. 예. 근데 비교적 꽤 품위 있게 하지 않았나. 근데 아마 금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권에 대통령을 건드렸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죠. 언론에서 이렇게 세게 한 것 그런 같은데 홍익표 의원이 쓴 표현들은 거칠거나 저속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전 뭐 큰 흠은 안 된다고 글쎄요. 보고 제가 왜 불안하냐고 여쭤봤냐면 아, 그 지역을 계속 국회의원을 홍익표 의원이 하면 예. 저는 이제 걱정이 임종석 부시장님 그 어디로 출마해야 되나? 제가 찾아야죠. 제가 이 별도 고민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제가 벌판에 서서 정치를 계속 길을 하셔야죠. 찾아야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홍익표 의원님은 총선이 잘하고 한 계시고 2년 예. 앞으로 남았잖아요. 2년. 예. 뭐 지역구라는 게 그 시점에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제 경험으로 가장 좋은 분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죠. 지역구가 무슨 제 호주머니에 든 게 아닌데 예. 내 나라 그럴 수 있나요? 네. 참. 그런 보통 정신이야.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원래는 그 자기보다 조금 그 부족한 사람을 앉혔다가 다음 총선 때 자기가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연세가 많은 분 중에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정치를 하셔야 되는 개인적인 인생 경로가 있고,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또 그 비관적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역할을 좀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쉬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가졌고, 또 저한테는 뭐 억울했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치를 이제 복귀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막 국회의원을 더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할 생각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사회 진보에 기여하는 길은
저는 정권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정권 교체될 수 있는 정치가 가장 안정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으로 가는데 어떤 역할이든 맡아서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찰도 거기서 시작하고 싶고, 왜 국민은 우리를 수권정당으로 보지 않는지, 왜 우리를 야당으로 보는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우선은 동세대 선후배부터 같이 좀 마음을 모으고 싶고요. 2017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 하기에 달려 있고, 아니, 국민은 그건 너무 좀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상태로부터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객관적 상황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뭘 생각합니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도 이 정치 주기로도 좀 그렇고요. 10년 네,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원골 10년. 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불통, 네. 이 도대체 우리 얘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 이 답답한 것도 꽤 이 한계 지점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 세월호 정국이 저는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모든 문제는 대통령밖에 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이게 집권 아니, 근데 그래도 지지율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글쎄요, 아닌가요? 저는 그 지지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 방법이나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사회가 안정됐으면, 나라가 안정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늘 거기엔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대선 전망 예. 이런 거 좀.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미치죠? 책임 있는 분들이 맡아서 이 문매를 맞아가면서도 개조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견제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더 중요한 숙제는 이 집권을 통해서 정권 교체해 주는 거라는 걸 내부에서 합의를 하고요. 좀 그러자면 일단 지금 관리도 중요하고 다음 전당대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밖에 좀 답답한데 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기대 또 시대의 필요성들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집권을 통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임종석 서울시정부시장 모셔서 여러 가지 야권의 진로라든가 정책과 노선에 둘러싼 논쟁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잠재성,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 이런 걸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